해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다가 배우 공채 시험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두 군데 방송국 PD분들이 차인표 너는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세 번째는 시험을 치르기 싫었는데 붙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험. 그게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던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현재를 살아라. 네, 저는 그 문장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조언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배우이자 소설가이신 차인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어요. 지식인 사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듣다 보니까 누가 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신데 투자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얘기하시는데 다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리고 김대식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도 나오시고, 얼마 전에 또 구글 사장님, 하여튼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새 연기보다는 집필을 더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셨어요. 다릅니까? 네. 제가 1993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됐다기보다 연예계에 들어왔죠. 우연찮게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작품이 잘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렇게 한평생이 지나갔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정작 저는 대중의 실체가 어떤지, 그분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사는지 각각의 객체로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소설을 쓰고 작은 모임 같은 데 가고 북토크도 가고 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구나. 이분들은 나와 똑같은 희로애락이 있고 사정이 있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구나. 그런 분들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걸 이제 알겠어요. 한 30년 지나서 만남에 대한 감사함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를 하면서 배우일 때는 보지 못했던 사이드들을 보게 되시는 거군요. 예전에는 대중, 막연하게 상상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격체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배우였다가 글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차인표 작가님은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신진상, 네. 이거 엄청난 거지 않나요? 황순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분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분에 넘치고 주제 넘게 그런 상을 받게 된 거고, 제가 첫 소설을 출간하고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인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신인 하고.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고. 누군가 저를 소설가로 인식해줬다는 게 정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좋은 것도 들어오고 비판도 들어오고 할 텐데 겸손해져야 되겠다. 수상소감도 인상적이었어요.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아는 장편소설 같다. 참 요즘은 콘텐츠 소비가 되게 빨라져서 장편이 인기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장편소설을 쓰는 것을 선호해요. 제가 자랄 때 장편소설을 많이 읽었고,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도 못하면서 어떤 소설을 끝까지 읽었을 때, 이런 대문호들이 이 소설을 쓴 것과 이 초라한 나의 삶이 무관하지가 않구나. 나 같은 독자한테 보라고, 읽으라고 이걸 썼구나. 읽고 나면 깨닫는 거죠. 해밍웨이가 노인과하다 쓸 때 나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자한테 메시지를 던졌던 거구나. 알아가는 재미도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또 다른 소설을 내셨습니다. 4년 만이죠? 2년 전에 개정 증보판을 낸 게 있었고요. 그들의 하루라고. 2년 만이죠. 개정 증보판 다음엔 2년 만인데 이 책이에요. 우리 동네 도서관. 어떤 소설입니까? 전에 보았던 소설의 형식과 좀 다른 느낌의 소설이고요. 처음에 시작은 한 가지 질문에서 이 소설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용을 알고 있지? 용의 존재를?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중에 용을 본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알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제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쓰려고 한 1년 반 정도 도서관을 다녔는데, 소설은 잘 안 써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그분들과 자극을 주고받고, 주고받은 것들이 내 삶의 생각의 어떤 흔적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용을 쫓는 소설을 쓰는 작가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같이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 속에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액자 구조라고 말하는 그 형식이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메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형식을 파괴하고 다른 형식으로 넘어간 거니까.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책이 연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셨던데. 네, 연대와 공감에 대한, 결국은 위로하기 위해서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냐?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옆에서 보고 있다. 저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연대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까? 연대보다 앞서야 되는 건 전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를 내가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공감이라면 연대는 그 다음에 오는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연대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생각,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 공감 이런 것들이 앞섰을 때 연대가 오는 거군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껴보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일 아닐까요? 3살 때쯤일 거예요.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 장면만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집에 낮은 단독주택 비슷한 응암동에 살았는데 집 외벽에 지하실로 난 구멍이 있었어요. 원래는 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밖에 이렇게 있다가 창틀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창틀 안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봤더니 안에가 깜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빼내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던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탁 걸려서 머리는 창틀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눈은 어둠 속을 보고 있고 내 몸은 창틀 밖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고 이제 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 머리가 창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계속 지하실 쪽으로만 밖에서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바둥바둥 울고 있는데 제 형이 뒤뚱뒤뚱 걸어 나왔는데 저보다 1살 많거든요. 제가 3살이었으면 형은 4살. 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근데 형이 저의 그 괴상한 모습을 보더니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큰일 났다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우리 동생. 막 우니까 우리 형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머리를 빼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형이 저를 대신해서 울어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 나를 깊이 그 당시에 공감을 해줬구나.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작가님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요. 배우가 되실 때 얘기도 좀 궁금해요. 해운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다가 배우 공채 시험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업계로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왜 직장인이었다가 배우가 됐다가 또 소설도 쓰고 있을까?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 틀 속에 안주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틀 밖의 삶을 선택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계속 도전하시는 스타일이군요. 예,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전이 끌어낼 도에 싸울 전자인데 가능성을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과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갇히면은 편하고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저도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맛보다에서 왔더라고요. 인간의 삶이란 이것저것 맛을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한 가지의 틀 안에서만 안주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맞는가? 확신이 없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다른 것도 해보는 게 인생 아닐까? 그걸 20대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다 돌아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거지. 숲속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고 나는 이쪽 길로 나아갔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삶을 사는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 걸 경험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몇 번 떨어지다가 합격해서 배우가 됐는데 그 전에 몇 번 떨어지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KBS, SBS, MBC 공채 탤런트 시험이 한 달 반 상관으로 3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잠깐 고민을 했어요. 3군데 다 붙으면 어디를 가지? 네. 하나씩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시험을 치르기 싫더라고요. 내 사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은 프로필 사진 딸랑 3장 내고 연기력도 하나도 늘어난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똑같고 양복은 딱 한 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미 2군데 방송국의 PD분들이 차인표 너는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검증을 딱 해줬잖아요. 근데 못하러 3번째 또 가서 비싼 원서대 내고 여의도에 줄 서서 오래 기다렸다가 또 거절감, 열패감을 또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번째는 시험을 치르기 싫었는데 붙게 됐습니다. 3번째. 그 치르기 싫었던 그 시험에 붙으신 거예요? 네, 마지막 시험. 치르기 싫어서 원서 사러도 안 갔어요. 근데 친구가 가는데 그냥 하나 더 사다 줄래 해서 봤는데 붙은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 붙은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해 심사 기준을 바꾼 게 우리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이 이미 있으니까 새로운 얼굴을 뽑아보자. 3가지 기준. 첫째, 외국물을 먹어서 좀 외국어를 하거나, 2번째,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좀 좋거나, 3번째, 연기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회 경험, 다른 직장 경험이 있거나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제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맞춤 기준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뽑은 건데 이게 연기자 뽑는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연기를 잘하지? 어떻게 잘생겨 보이지? 어떻게 뭐 손은 어떻게 하고 옷은 뭘 입지만 온통 신경 쓰고 들어가면서 난 2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또 떨어질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갔는데 심사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겨 보라는 이유가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될 거야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의 어떤 조건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두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두드리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매번 선택을 하는 걸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서 사실 손해보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고 또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싶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나에게 봤을 때 나를 더 낫게 할 수 있는 혹은 내 마음에 더 흡족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차인표 작가님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젊었을 때는 젊은 패기로 혹은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뭐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나 스스로가 보기에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올바른 선택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타자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너는 잘 살아왔니?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대접을 하면서 살고 있니라고 물어볼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선택을 잘했고 제가 하는 것이 옳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기준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바라본 나의 선택의 기준은 왼쪽 길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른쪽 길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쪽을 선택해서 후회하시기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고 네, 당연히 선택해서 가다가 어떨 때는 골탕을 먹을 때도 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느끼면은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세월이 40km고 50대는 50km고.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기부를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청 많이 한 번에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진우션 어린이 재활 병원 여기에도 큰 금액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기부에 대한 차인표 작가님의 태도 혹은 선택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면인가요? 쑥스럽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 손쉬운 방법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많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부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그 돈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차인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무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는군요. 의무라기보다는 본인이 살면서 영위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숨 쉬고 밥 먹고 뭐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하듯이 나한테 여유가 있으면 당장에 필요한 사람한테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인표 작가님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벌집 자식이다. 혹은 나중에는 재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준재벌집 자식이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잖아요. 사실이 또 아니라면서요.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본인이 평생을 걸쳐서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어온 재산을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수준 낮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깝진 않나요? 이걸 내가 안 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어디다 쓸 수 있죠? 돈은요. 만들어진 목적이 쓰라고 만들어졌잖아요. 쓰라고. 저같이 정말 운이 좋아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한테 여윳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회에 돌려줘서 또 그것이 유통되고 다른 좋은 선순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기부한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군대 탁 제대하고 드라마 해서 출연료 받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가난한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드리고 싶다. 산타크로스처럼 명단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함부로 명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게 아마 첫 기부였던 것 같습니다. 기부라기보다는 그냥 생색내기였던 거죠. 그날 갔다 와서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처지를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면 나도 그 상황을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20대, 30대 시절에 그런 마음으로 기부했던 그 차인표 또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인표랑은 다르잖아요. 그럼 언제 무슨 계기로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아내랑 어머니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이 두 분 제가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토닥여주고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를 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몰랐죠. 그때는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 여인이 나의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줄 수 있고 이 여인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환상의 커플이었구나를 한 30년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다 알지 않고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 거잖아요. 행운이었네요. 네. 그래서 운이 좋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한 사건 이후로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달라지면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그런 역할이었는지? 너무 옛날이긴 한데 제가 대학교 때 2년제 전문대학을 미국에서 다녔는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일했어요. 뉴저지 중부에 캐리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간호보조원으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이나 주말에 이제 밤 쉬프트로 198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보고 밤에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날은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봤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제 그때 이름이 브루스였거든요. 브루스 차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고 좀 경미한 환자들도 다 집에 가고 이제 거의 텅 빈 그 병동에서 할머니 간호사 한 분이랑 저랑 둘이서만 이제 있고 마침 또 그날 저한테 맡겨진 일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하려는 분을 1대1로 따라다니면서 워치하는 일이에요. 그분만 지켜봐야 돼. 다른 일을 하면은 중간에 쉴 때 뭐 책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한데 그 일을 맡은 날은 8시간 동안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일이에요. 눈을 떼면 안 되니까 그날 저한테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일이 딱 맡겨졌네요. 이야, 속으로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한국의 내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소개팅도 하고 예배 드리러 가거나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거의 비어있는 정신병동에서 생판 모르는 남자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봐야 되는구나. 불평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제가 그날 맡은 환자 이름이 에드워드였어요. 제 이름이 기억이 나요. 한 50대쯤 된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체격이 큰 백인 남성이었는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복도 걸어가면 줄줄 따라가고 그분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병실에 가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 하나 딱 있거든요. 그 매트리스에서 이분이 벽 쪽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더라고요. 애기처럼. 보니까 새벽 한 1시, 2시쯤 됐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 의자를 탁 놔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몽사몽간에 그 사람을 보는데 혼자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처럼. 만약에 지금 1988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면 어디로 왔을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어디로 왔을까 생각하다가 내 눈앞에 에드워드가 딱 보이는데 자기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는 바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싹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여태까지 58번을 지났는데 다른 크리스마스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누구랑 있었는지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만 지금까지 의미가 있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고비고비를 지날 때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삶의 흔적이 돼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기준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과표에 right now라고 적어놓으신다면서요? 옛날에 지금 그만큼 일을 미루는 걸 싫어하신다는데 그럼 지금은 안 적어도 안 미루기 때문에 안 적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는 게 성과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눈을 마주치고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남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쑥스러워서. 저도 그랬는데 사랑하던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제 동생이 먼저 갔어요. 한 13년 됐는데 보내는 과정도 너무 안타까웠지만은 가고 나서 제일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게 내가 동생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눈 보면서 손잡고 인서가 사랑한다. 형이 사랑한다. 그 얘기를 못한 게 후회가 되면서 앞으로는 감사한 사람, 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감정 표현은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 저도 빨리 실행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있는 일인데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장려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너 대학 가면 행복할 테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대 시절엔 네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행복을 누리고 현재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호라티우스인가요? 고대 로마 시인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를 살아라. 네, 저는 그 문장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조언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조언 중에 인간으로서 넘지 못할 경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현재를 살아라. 저는 그것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와, 저랑 똑같은 말을 좋아하시는군요. 제 인생 한 줄기입니다. 저는 그걸 죽은 신의 사회에서 보고 좋아하는 건데. 네. 저 이번에 죽은 시인의 사회 연극합니다. 그러십니까? 네네. 제가 연극 처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첫 연극인데 왜 하기로 했냐면 제가 36년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봤거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극장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들, 카르페 디엠, 월트 위트만의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시를 쓸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다 살고 보니까 그 36년을 살고 보니까 그 키팅 선생의 입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인생은 각자가 써내려가는 시고 드라마였구나. 현재를 잘 살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그 연극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 같은 청년들한테 꼭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차인표 작가님과의 대화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가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겪어왔던 과거의 어떤 일을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는 깨달음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부 계속 이어집니다.